네, 오늘 책들이 못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350쪽 무지의 발견, 지난주에 좀 했던 내용인데요. 과학혁명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내용이 과학혁명의 본질을 무지의 발견에서 찾은 겁니다. 아주 놀랍죠. 이건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56쪽에) 가면 현대 과학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그노라무스, 우리는 모른다. 재미있죠. 이그노라무스의 바탕을 두고 있다.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면 묻게 되고, 묻게 되면 새로운 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묻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관성, 객관성, 보편성을 얻게 되고, 그걸 좀 넓혀 나가려면 반드시 공통의 방법,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알에 다다를 수 있는, 호도스라는 게 이제 길이라는 뜻인데요. 진리에 이르는 길, 그 길에 다다를 수 있는 보편적 수단, 이게 메소드하고 연결되는 건데, mathematics, 우리가 수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수학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mathematic은 보편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느냐? 모든 것의 공통적인 것. 수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 둘 셀 수 있죠. 1, 2, 3, 4. 사물도 1, 2, 3, 4 셀 수 있죠. 원자도 셀 수 있죠. 이렇게 수라는 것은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죠. 있는 모든 것에 적용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그것에 관한 학문이 매스매틱입니다. 그러면 세모 네모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관계도 그렇다는 것, 위, 아래, 빠르기, 이런 것들은 모두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번역을 하는 순간 우리는 수학의 진짜 능력을 거세시킨 거죠. 캐스트레이션. 수학의 진짜 능력은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모둠의 공통점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매스매틱을 안다면 보편적 진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두 가지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르기 때문에 알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강조하게 돼서 결국 보편적 알을 요청하는 그런 학문이 된 거죠. 과학은 그러므로 보편성과 객관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과학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현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증명하라는 겁니다. 올바름, 그 알미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학은 증명 자체라기보다는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길이죠. 그러면 실제 증명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사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재현 가능하냐? 번개를 증명한다는 것은 번개를 사진으로 찍는다는 수준이 아니고 연구실에서 번개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포를 증명한다면 세포의 원리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결국은 세포를 만들어내야 세포에 대한 완벽한 증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관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마지막은 결국 재현이죠.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관찰과 이제 창조라는 관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결국 과학은 기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죠. 실험. 그러니까 관찰, 실험, 창조라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증명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멀리 있는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망원경이 필요하고 제가 어제 그 졸린 눈으로 세균에 관한 다큐멘터리 BBC 다큐를 봤는데 무지무지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세균을 관찰하던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균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작은 균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래가지고는 균을 발견하고도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 거의 100년 이상 지속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고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됐고, 코흐란 사람이 콜레라를 발견하게 될 때 아주 우연히 발견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내가 아주 젊은 시절 30대 초반에 아내가 아마 현미경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현미경으로 콜레라균을 관찰했는데 이 코흐는 생각을 반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세균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균을 보일 것이냐? 세균 배양이라는 고구마에다가 이렇게 세균을 묻혀서 배양을 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게 해주자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찰하기 위해서 현미경이 필요했으니까 실험 도구, 기술, 그 다음에 뭐 재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기들, 기술적 도약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 한 문장이 과학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당연히 기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357쪽으로 오면은 이 우리는 모른다라는 말이 왜 새로운 것이냐? 역시 역사적 시각에서 고대의 전통 지식은 두 종류의 모름만 인정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개인. 개인이 이제 그 한 사람을 뜻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못 나눔이 또는 낯사람. 이 낯사람 모를 수 있는 건 낯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누구는 모를 수 없냐면은 지혜로운 사람 또는 전통은 모를 수 없다고 봤던 거죠. 그럼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는 모르는 바가 없어야 됩니다. 신은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한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모름을 인정할 때 한 사람의 모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집단 전체, 전통이나 또는 공동체의 모름은 인정이 안 됐다. 두 번째는 혹시 신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거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거나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거나 이런 도구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지, 모름의 의미가 아주 크게 축소되어 있었고, 반대로 이제 과학에서의 모름은 그런 종류의 모름이 아니고 전방위적인 모름, 무엇이든 모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하라리가 재미난 분석을 몇 가지 해주었습니다. 359쪽. 오늘날의 과학은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집단적 무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재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과학자 집단 전체가 공표를 한다는 겁니다. 재밌죠?
예를 들어 오늘날 그 뇌 과학자들이 비슷한 건데 우리는 아직 뇌의 원리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정확히는 모른다. 이렇게 전문가 집단이 이 특정한 문제에 대한 무지를 공표한다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는 과학 이론들이 노골적으로 논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론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 새로운 지식이 정설로 인정을 받고 있다. 요즘 의학 상식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를 지경이 됐는데요. 이게 오늘날 과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라리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근본적인 그 이제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의 본질을 이해하면 이러한 논쟁은 당연한 것인데요. 한 가지만 더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18세기 서양의 18세기는 1760년대 이때는 그 성이 아주 문란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이 문란해지면 생기는 게 성병인데요. 비너스로 이름을 떠서 이제 뭐죠? 비나리얼 디지즈라고 성병을 비너스병이라니 쫙 퍼져서 임질과 매독 이것이 널리 퍼지게 되는데 존 헌터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왜 생기는지를 좀 밝혀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셀프 엑스페리멘트라고 하는 자가 실험, 스스로 실험 대상자가 되는 그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질과 이제 임질이라는 건 임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좀 쉬워요. 뭐죠? 코나드 리어 해가지고 판타레이알 데 리어 흐른다 이런 뜻이고 모든 것은 흐른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다 하면은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이 흐르는 질병, 그것이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하잖아요. 임질이라고 번역을 특이하게 했고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매독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뭐 임질은 쉽게 치료가 되지만 매독은 좀 번지고 막 그래가지고 위험한 질병입니다. 요거를 뭐 특별히 실험할 대상자가 없어서 이제 자원자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자기한테 이제 임질과 매독균을 주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과정을.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고통을 받는데 왜 생기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놈이 이걸 쓴 거죠. 과정 전체를.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는데 아마 그 민간요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수은요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헌터의 추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칼 끝에다가 이렇게 그 환자의 균을 묻혀서 자기 그 생식기에 이렇게 주입을 했는데 처음에 임질이 먼저 이렇게 발병을 하고 그다음 매독이 생겼어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냈냐면 임질이 이렇게 그 변질돼서 매독으로 바뀐다. 아주 엉터리 결론을 내렸는데 원래 환자가 임질과 매독 모두에 걸려 있었던 환자였던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적인 한계,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게 옳은지를 알아내려면은 낱낱이 모든 지식을 다 증명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부분의 오류라고 그래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은, 확신이 있지만은, 부분 몰라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이런 원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모르면 전체적인 과정만 놓고 잘못 추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완전치 못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하나 이론이 정설로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 다른 이론들은 마치 거짓 이론처럼 폐기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교과서 보면은 잘못된 이론도 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잘못됐는지를 가르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뭐 천동설, 지동설 할 때 지금 두 이론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지동설이 맞나요? 천동설이 맞나요? 이거 설명 방식의 차이라고 오늘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되는 건 아니고 어떤 잘못된 지점들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주장이고요. 자, 그리고 361쪽으로 가겠습니다. 과학의 도그마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첫 문장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현대 과학에는 도그마가 없다. 이 도그마라는 말은 번역을 좀 못해서 그렇지만 도그마의 중요한 의미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교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미적분을 배우겠습니다. 미적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가르치기 위한 이제 교과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도그마이네요. 그러니까 독단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 과학에 도그마가 없나요? 이런 의미에서는 현대 과학에도 분명히 정설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는 거죠.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고요. 아마 여기서는 좀 독단이라고 말하는 의미로 번역이 됐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그마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비판받고 새롭게 교정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제 읽힐 수 있습니다. 도그마에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독단의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넘어가고 여기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요.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하라리는 역사학 입장하고 진화론 입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연과학의 혁명도 진화론 입장에서 보자면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364쪽 여기 보면 1744년 이 연도도 꽤 중요합니다. 1744년이니까 현미경 같은 것들이 발명이 되고 또 전 세계로 유럽인들이 세계 지구 탐험을 다니는 이런 때라는 걸 이제 시기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웹스터와 이제 월리스라는 두 목사가 은퇴한 목사들의 어떤 생명보험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걷어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고안했다는 것이죠. 쭉 연결이 나온 통계와 확률을 이용하는 건데요. 365쪽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에드먼드 헨리가 생명표라는 것을 50년 동안 쭉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 뭐 출생 기록과 사망 기록이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태어나고 얼마나 죽는지에 대한 전반적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수치를 통해서 이제 기금에 가입한 목사들이 돈을 얼마씩 내야지 나중에 아내와 자식들이 생활비를 받게 될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또 이제 하나의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리죠. 그거는 366쪽 세 번째 단락에 오면은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두 목사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확률 계산은 연금과
보험 산업의 핵심이 되는 보험 통계학뿐 아니라 인구 통계학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떠한 분석이나 결과가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소해 보였지만은 이런 하나의 시도가 결국 우리의 사회 시스템 구조를 완전히 바꾸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초석이 되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367쪽의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교육의 역사를 보면은 원래 교육은 보편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5개, 7개 과목을 가르쳐 왔는데 현재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학문의 수가 한 12,00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개, 7개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무한증식을 하고 있네요.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학문이라는 것 또는 과학이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분과로 쪼개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걸 흔히 정밀과학이라고 그러죠. 보통 일반적으로 정밀하다는 말의 의미는 수학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exact라는 이 정밀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수치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수학을 수학적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밀하다는 뜻인데요. 오늘날의 모든 학문들은 이런 의미의 정밀은 아니지만 과학적이다. 과학이라는 게 쪼개졌다는 뜻입니다. 쪼개지고 전문화되어 오는 과정을 거쳤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과학혁명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68쪽으로 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오죠.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그노라무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실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베이컨의 명제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힘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통제하고 지배하고 창조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힘이죠. 만들어낼 줄 알기. 파워라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힘.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알을 통해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나아가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첫 단락이 재미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대개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몰라요. 다시 말하면은 과학의 언어가 주로 수학이다 보니까 과학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수죠. 1%나 되려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안다는 사람들도 실제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본인이 진짜 아는 건 아니야. 양자역학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는 진화론도 되게 그렇더라고요. 종의 기원을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값을 매기고 있을까요? 왜 과학이 이렇게 오늘날 특권을 누리고 있나요? 그 문제입니다. 1620년 베이컨이 지식에 대한 알에 대한 정의를 바꾼 거죠. 안다는 것이 참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개념인데 저는 이 알에 대한 새로운 뜻매김을 하고 나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알에 대한 정의는 중요한 건데요. 베이컨도 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려요. 플라톤이 이미 오래전에 내리긴 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는 게 너무 무겁고 또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해 보여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참인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도달하기 어려운 신적인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대답이다.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 이렇게 이제 정의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어떤 삶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삶이라는 것이 어떤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라고 했을 때 물음의 종류가 무한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그 만들 줄 알면 삶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만들어서 그때 올바른 거는 제대로 작동하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거고요. 만들었는데 가다가 무너지면은 제대로 모르는 거죠. 아주 쉽게 모든 것을 다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이컨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삶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느냐 못 주느냐 결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자연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의 산물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는 원리를 전혀 모르고도 자전거 잘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전거를 지배할 수는 있는데 자전거 타는 원리를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럼 이제 삶의 종류를 나눠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연을 전혀 지배할 수 없는 수준의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과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건가요? 그래서 베이컨의 이 정의는 좀 부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유용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을 정의내렸습니다. 사람의 힘 이것을 키우는 그런 알만이 참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사람의 힘을 키우는 삶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술이란 말을 우리가 원래 우리에게도 기술이란 말이 있었는데 기회라는 거는 우리 서커스단을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어떤 이제 빼어나고 뛰어난 동작을 할 줄 아는 사람, 재주. 이게 이제 기입니다. 술이라는 거는 만드는 거죠. 제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두 가지가 합쳐 있는 거네요. 예술적인 어떤 재능 플러스 어떤 공학적인 제작의 어떤 능력 이것을 포괄한 게 기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테크닉을 말하는 거죠. 테크놀로지. 그럼 한마디로 제작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예술 같은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또 능력이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작의 의미,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과학이란 말을 버리고 과학이란 사이언스란 말 자체가 알미란 뜻이니까 이제 과학이라고 번역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과학이란 말을 버리고 알미라고 그냥 바꾸겠습니다. 또는 이 알미라는 게 하나의 동사적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좀 명사적 의미를 좀 주기 위해서 알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알미란 말이 있고 여기 좀 더 동사적 의미로 치면은 알음이 되겠죠. 동사는 물론 알다입니다. 이걸 좀 명사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구조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야 되고 물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알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모르던 사람이 물음을 통해서 알을 얻게 되고 그걸 지속해 나가면 이제 알음이 되는데 그럼 알고 있는 내용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이제 알속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알속이요. 이게 인포메이션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알이라는 것은 이런 걸 포괄하는 하나의 구조, 얼개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알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과학이라는 말을 좀 바꿔 쓸 테고요. 기술이라는 것도 기가 예술적 재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제
만들이라고 쓰겠습니다. 원래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만들 줄입니다. 그러면 과학은 알 줄이고 기술은 만들 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너무 생소해서 지금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과학하면은 분과 나누어진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학이라는 건 배운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사이언스는 배운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탐구한다는 뜻이죠. 파고든다 이런 뜻입니다. 모르는 바를 알아나간다는 게 사이언스의 뜻이지 배운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익힌다는 뜻이죠. 이미 누군가 발견한 지식들을 내가 들어서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배워서 알기도 하고 깨우쳐 알기도 하고 실험, 탐험을 통해서 알기도 하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 강조되는 것이지 배움이 강조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번역함으로써 과학의 본질을 크게 그르쳤습니다. 기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제 과학 선진국으로 이제 발전해 왔는데 좀 더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려면은 우리가 과학자들이 쓰는 말 자체가 실제 내용과 잘 부합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못하면 이제 우리말 다 버리고 결국 영어로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어로 하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아주 많이 잡아야 10% 정도만 과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일제강점기 때도 20%가 일본어를 그 정도 수준으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우에 본다면은 영어로 면접 본다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5%가 안 돼요. 그 학문할 수 있는 사람이 1%도 안 될 겁니다. 물론 점점점 영어 비중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맥시멈 20%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과학을 아예 모르게 되는 과학 까막눈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모국어로 할 수 있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우리말과 영어를 둘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올바른 길, 이제 모국어를 바탕으로 영어로 나아가는 방향을 좀 걸어가야 된다. 이제 과학을 알이 또는 알줄 그렇게 하고 기술을 만들이 또는 만들 줄 이렇게 한다면은 뜻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럼 이제 베이컨이 이 양자를 연결했다고 했을 때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아는 것과 만드는 것을 결합했다. 알고 있는 바를 실제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안다. 베이컨은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비행의 원리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럼 목적이 먼저 주어지네요. 어떻게 하늘을 날아갈까? 그럼 새를 연구하겠죠. 그럼 기체 뭐 역학 같은 거, 유체역학을 하겠죠, 그죠? 이런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전쟁 때. 전쟁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표가 딱 주어지면 과학자들을 수집해가지고 원자폭탄 만들어주세요. 그 유명한 맨하튼 프로젝트 그거잖아요. 그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됐다는 거죠. 이걸 이제 최초로 베이컨이 정식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370쪽부터 보면은 무기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뭐 독일 얘기, 이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 소총, 또 여기 나오는 로켓포, 원자폭탄 뭐 이런 개발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가고 373쪽 두 번째 달락부터 나오는 얘기는
중국이 화약을 발명했는데 이걸 무기로 안 썼다는 거야. 뭐 그런 얘기. 왜 그럴까요? 뒤에 이제 세계관이 달랐다 이렇게 하라리가 보고 있는데 이건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시겠지만은 무기에 대한 이 그 발명은 중국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라리가 좀 반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374쪽에 오면은 이제 진보라는 이상, 이건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게 좀 저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인류 문화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 진보를 믿지 않았다. 저도 이렇게 이 문장을 읽고 나니까 확답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랬나? 그래서 뭐 아무리 머릿속을 뒤져봐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이게 그 선뜻 인정이 안 되냐면 그랬을 것 같지 않아서. 그러면 500년 전까지는 사람들이 진보를 안 믿었다는 건가요? 이게 좀 납득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특별히 근거가 없어서 반박은 못하는데 받아들이기는 좀 아직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376쪽으로 가면요, 이제 진보라는 이념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난의 문제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진보의 이념이 포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난은 운명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가난 속에 죽어가면, 가난이라는 것을 벗어날 마음이 없으면 이전 사람들은 진보의 이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를 끌어들였습니다. 376쪽 두 번째 단락. 예수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가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무슨 형벌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뭐 삶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또 한편에서는 가난을 뭐 굳이 없앨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하라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는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축복을 하고, 또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난, 본인들 스스로 수행자들은 가난을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은 청빈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가난에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옷을 만들어 왔고, 더 좋은 집을 지어 왔고, 더 많은 농토를 개량해 왔고, 어떤 임금도 백성들을 가난하게 내버려 두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가뭄이라든지 홍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이제 질병, 전염병이 들면 그 전염병을 어떻게 퇴치하는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몰랐을 뿐이지 전염병을 없애고 싶어 했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진보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갖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조선에 보면은 가장 중요했던 통치 이념이 성군이 되는 거였습니다. 성군의 의미는 그 백성들을 어버이처럼 잘 보살피는 이런 임금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성공은 모르겠네, 그것도 정확히 제가 답변할 수는 없는데요. 진보의 이념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제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이란 말을 슬기라고 바꿀 때 슬기의 핵심 개념이 보다 나은 삶을 이제 살고자 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진보의 이념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보다 나은 삶이 저 세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종교의 경우처럼.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흥부와 놀부에도 잘 나와 있죠. 자기 자녀들이 가난한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헌신하는 걸 보면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진보의 이념이 뭐 과학혁명 이전에 없었다, 이건 좀 넌센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도서관 같은 걸 많이 일찍부터 BC 뭐 3000년부터 도서관을 만들잖아요. 도서관 왜 만들까요? 진보의 이념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좀 잘 발견해서 쌓아서 연구해가지고 보다 나은 세계를 건립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건축물들은 왜 만들어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적절히 답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질문을 지금 오늘 아침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혁명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진보의 이념이 없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있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정확히 하나를 딱 꼬집어가지고 말하기 좀 어렵고, 가난 문제는 분명히 하라리가 좀 얘를 잘못 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8쪽 보면은 이제 길가메시 프로젝트, 멋진 제목을 붙였네요. 길가메시. 여러분이 길가메시 이야기 정도는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엔키드, 길가메시 이런 이야기는 아주 원형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죽음, 인간의 유한성 이런 것들에 관한 아주 가장 원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끌고 들어왔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이 극복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진보 이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죽음을 그냥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말하자면은 진보의 이념이 없는 건가요? 진보라는 개념은 저는 이게 개인적 차원이 아니고 공동체나 역사의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에 대한 하라리의 정의가 놀랍게도 이 책이 없어서 계속 의문스러운데, 역사는 한 개인을 개인사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말할 때는 역사의 이제 그 주역이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현재는 이제 토인비 같은 경우는 소사이어티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오늘날에는 뭐 이제 국가 단위로 역사를 많이 쓰기도 하고, 가장 일반적인 분류법은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삼아서 역사를 쭉 서술해 오죠. 물론 다른 주체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종도 삼기도 하고 지역을 삼기도 하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삼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그 주체로 봤을 때 역사는 개인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그런 민족의 경우는 흥망성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보의 이념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민족도 자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 온 적은 없다. 그 모든 민족은 그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거죠. 그 죽음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맞이한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을 일부러 막 수용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으로 생명 연장의 기술을 찾아온 것처럼, 진시황처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해온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바로 이것이 과학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종교나 모든 무속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는 죽음을 자꾸 연장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를 했다면은
과학이 그런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진보의 이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다른 모든 행위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확한 기술은 아니고요. 자, 385쪽 첫 문장. 우리는 기술 시대를 살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정말 기술 시대를 살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누리는 많은 것들, 이건 전부 기술이라는 뜻이네요. 그럼 우리가 먹는 것도 기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기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건 기술이라고 말을 한 셈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윤리. 오늘날 우리의 윤리는 기술이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야.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온통 그 시대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잘 반성해 보면 이러한 지배가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어떤 집을 사시려나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집을 사게 됩니다. 보안 시설이 잘 돼 있고 등등. TV는 어떤가요? 마찬가지. 우리는 기술을 예찬합니다. 기술을 숭배하죠. 왜냐하면 기술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장 보물 같은 이런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얘기지만 아름다움도 기술적인 거예요. 아름다움. 오늘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전부 아티피셜하죠.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아티피셜을 빼앗기는 바람에 예술이 안 쓰고 있는데 원래 아름다움은 아티피셜한 겁니다. 자연미인처럼 보이게 아티피셜하게 꾸며놓은 것이 실제로 자연미인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갈고 닦고 하지 않았으면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 오늘날에 우리의 눈 자체가 완전 기술적이기 때문에 페라리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똥차는 아름답게 안 보여. 기술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 눈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피셜하지 않으면 내추럴이란 말도 그 앞에 아티피셜이 붙여야 됩니다. 아티피셜 내추럴이지 그냥 뭐 브루트를 네이처이라면은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어. 여러분이 아마 캠핑 가보세요. 거기서 조그만 그 파리나 벌레나 진해 하나라도 나오면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혼비백산이지 뭐. 어디 아티피셜이야. 어디 아름다움을 느끼냐 이거.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또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아티피셜합니까? 전광판 비싼 거에 큰 대형 전광판에 마이크 시설 앰프 하나 2천만 원씩 하는 그 거대 앰프들을 갖다 놓고 다 아티피셜이죠 뭐. 오늘날 우리 분명 기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술을 점점 못 느낍니다. 그걸 스마트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술화된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직업 종류만 봐도요, 얼마나 많은 기술이 들어와 있는지 알아요. 한번 보세요. 전화기 관련된 직종 전부 기술 직종이고, 전부 기술 직종이야.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미용실도 거의 기술 직종이에요. 아닌 게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같이 인문학자들도 이런 장비들 사용하고 어쩌고 저런 무슨 이제 강의용 교탁 쓰려면은 또 기술을 써야 되고 아닌 게 없죠. 작업할 때 전부 컴퓨터 써야 되고 우리 사람 전체가 기술인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됐습니다. 엄청 중요한 문장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더 발전시키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는 게 하라리 얘기입니다. 386조 세 번째 달러 첫 문장. 이거 중요하니까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과학 연구에 자금이 지원되는 이유 뭘까요? 네. 정치, 경제, 종교 등등에 도움이 되리라고 누군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사회가 이런데 과학 연구에 돈을 내는 이유는 뭔가 이윤이 생길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387조 두 번째 달러 가운데 조금 아랫부분. 이러한 자금 또는 제한된 자원을 끌어오려면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하라리의 통찰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 4줄 내려가면 정의상 과학은 미래에 무엇이 존재해야 마땅한지를 안다고 허세를 부릴 수 없다. 이건 좀 달리 철학적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학은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과학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과학자가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통찰을 스스로 하라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밀고 나가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 한번 소개하고 끝이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판단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를 수가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요? 이 시대는 너무 복잡해서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모든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하나의 어떤 범주화하거나 해서 인간의 두뇌로 그 엄청난 정보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요? AI에게 맡기게 되고 AI의 결정 내리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실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리의 이 말은 조금 전까지만 맞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AI와 사람이 협력해서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 시대도 이미 추월해 가고 있어요. 기술 시대는 계속 자기 속도로 가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농업혁명은 하라리가 몰랐던 부분이 하나 있죠. 농업혁명은 21세기에 더 광범위하게 진행이 됩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올수록 농업혁명은 더 거대해졌어요. 농업혁명은 끝난 혁명이 아닙니다. 지속되고 있는 혁명이, 산업혁명 마찬가지죠. 더 거대해지고 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정보혁명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새로운 혁명은 그것들을 추월해버려.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이 저의 아주 근본적 통찰입니다. 왜 기존의 혁명들이 규모도 엄청나지고 농업혁명 엄청나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혁명이 우리에게 각인되냐면 추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바로 거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그것만 눈에 들어와. 정보시대가 되면 우리는 온통 정보시대에 쫓아가야 돼.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속력을 향해서 정보화 시대를 쫓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을 돌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도 엄청난 막 거듭 이루어지는 이런 혁명의 혁명을 거듭해오고 있는데 마치 이쪽은 혁명이 끝난 것처럼 착각들을 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질주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이 모든 혁명을 앞지르는 인공혁명, 인공지능의 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전대미문의 또 새로운 혁명이 될 텐데, 이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능력을 AI에게 넘겨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예측이 안 돼요. 그렇다고 위험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 보복을 합니다. AI 안에 어떤 위험이 있다면 그 AI는 분명히 인류에게 엄청난 보복을 가할 거야. 그리고 인류는 그 보복을 받은 뒤에나 AI에 맞설 수 있습니다. AI가 착한 동안은, 착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AI가 착한 동안은 사람들은 AI의 위험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도 안 해요. AI가 등을 돌려서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 때, 인간에게 복수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AI의 위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AI와 친구가 되면 된다. 어쨌든 이건 아직은 알 수 없는 문제고요. 자, 이제 15번째 도막으로 가겠습니다. 과학과 제국의 결혼.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392쪽으로 가면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국이라는 것은 국가의 경계를 넓혀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국이란 말을 우리가 국가 넓히기, 국가 영토 넓히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라는 것은 가장자리, 경계를 허물어서 넓혀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것은 반드시 침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침략을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옆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옆 나라 침략을 못하죠. 그럼 다른 곳으로, 힘이 없는 약소국, 약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멀리 가다 보면 결국은 배를 타거나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럼 당연히 그런 항해에 따른 위험들이 생겨나고, 과학이 바로 이러한 여행이라든지 침략이라든지 또는 질병,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쉽죠, 그죠? 제국의 탄생 어떻게 가능했나요? 과학의 도움으로. 괴혈병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16세기, 18세기 이제 뭐 신대륙 발견의 시대죠.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또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을 수입하고 하는 그런 시기들인데, 요 시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배를 타고 뭐 2달, 3달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는데 선원들이 이제 배에서 죽는 거죠. 괴혈병. 요거를 이제 제임스 린드라는 사람이 일종의 대조 실험이라고 하는, 그때 민간요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타민 C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감귤류를 먹으면 이 사람들은 안 죽는다. 그래서 말린 감귤류를 가지고 가서 항해 내내 먹었더니 괜찮더라. 이런 민간요법을 통해서 이제 병을 치료했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대조 실험을 했더니 고기만 먹고 항해했던 사람들은 괴혈병으로 죽었던 데 반해서 야채라든지 이런 감귤류를 말려서 먹었던 사람들은 살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대륙 탐험에 엄청난 효과를 봤다는 것이죠. 지구 반대편에 이제 군대를 보내는 이런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호주까지도 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이고요. 396쪽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유럽이 미국 대륙을 정복하고 바다의 패권을 획득한 것은 아시아 강대국들이 그런 지역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은 덕분이었다. 하라리의 역사적 시각이 재밌게 드러난 부분인데요. 정화원정대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18세기까지의 모든 부는 아시아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8세기까지는 아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아, 특히 중국이라든지 페르시아 이런 쪽은, 인도 이런 쪽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가 그냥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사실 그렇죠. 뭐 중국이 얼마나 넓은가요? 유럽은 뭐 조그만 땅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데 반해서 중국, 인도 이런 데는 뭐 땅 크기를 넓힐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 하나의 인물 그 규모면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한 거. 영국 조그맣잖아. 하지만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영토를 다 넓힐 수도 없고 통치할 수도 없는데 다른 나라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땅덩어리가 있었고 또 뭐 엔클로저 운동이 벌어지면서 영토가 더 좁아졌어요. 할 수 없이 살아남으려면은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가야만 됐던 거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부족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하나는 재미있긴 했었어요. 자, 397쪽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유라시아 변방에 있던 이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라시아의 중심은 어딘지 아시죠? 몽골하고 이제 러시아 지역이 유라시아 중심입니다. 왼쪽으로 쭉 가면 이제 그 유럽이 나오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은 극동 아시아가 나오는 곳이고요. 이렇게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자,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뭐가 오든 상관없다. 우리에게는 기관총이 있고 그들에게는 없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저기 이제 당진, 부여 이쪽으로 가면은 산들이 조금 야트막해. 그런데 우리 동학 교도들이 기관단총이라는 걸 몰랐어. 근데 일본인들은 그 당시 기관단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트막한 산을 일본군이 점령을, 몇 명 되지도 않는 일본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동학군들이 그 일본군을 물리치려고 들판에서 그 이제 야트막한 언덕을 향해서 돌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몰살을 당했어요. 기관단총이 뭔지 몰랐어. 자,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제 원자폭탄 하나면은 전쟁이 끝나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의 의미로 하라리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399쪽 첫 번째 문장. 중국인과 페르시아인에게는 증기기관과 같은 기술적 발명이 부족했던 게 아니다. 뭐가 부족했냐? 가치관이 달랐다. 부족했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가치관이 달랐던 것이죠.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무기를 만들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고 정복을 하려고 했던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401쪽으로 가면 이런 정복의 사고라는 것을 하라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 과학이 과연 이런 정복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아침에 이거 재밌었는데 무엇이 현대 과학과 유럽 제국주의 사이의 연대를 구축했을까? 질문 자체가 재미있죠. 네 번째 줄. 과학자와 정복자는 둘 다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둘은 저밖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는 뭐 한다는 겁니다. 모른다. 알고 싶다. 이게 바로 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과학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경쟁하는 두 과학자 사이에
뭐 뉴턴과 그 누구죠? 라이프니츠 그 미적분 발견과 관련해서도 뭐 그런 다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는데 패배자가 보통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집요합니다. 일단 집요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정복하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자기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옐로우 피버 무슨 뭐 황열병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나? 황열병? 네. 그거를 이제 그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모기가 옮기는 병인데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본인 몸에다가 모기를 물리게 해가지고 앓다가 죽어. 알고 있어. 이걸 모기가 분명히 이 옐로우 피버라는 것을 옮기는데 이거 증명하려면은 누군가 물려야 되잖아 그 모기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모기에 물리고 죽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과학자와 정복자의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정복자는 죽을 마음이 없어요. 과학자는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주로 명예를 원하는 거죠. 정복자들은 돈을 원하는.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그런데 명예도 중시하지만 돈도 중시해요. 마치 과학자들은 그래서 정복자 같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사업가 같아요. 비즈니스맨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그 비행기 라이트 형제하고 쌍벽을 이뤘던 당시 뭐 이제 과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그 국방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딱 발명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모든 탐구를 그만뒀어요. 아 이제 라이트가 다 가져가겠구나 해가지고는 모든 걸 다 접어버렸죠. 그러니까 정복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게임으로 보는 겁니다. 먼저 선점하면 다 갖고 못하면 루저 다치는 이런 이기면 다 갖는 이런 구조를 과학자 집단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의 정복과 영토의 정복을 같은 개념으로 하라리가 쓰고 있는 거, 뭐 나폴레옹 사례를 들고 있죠, 그죠? 이집트로 165명의 학자를 데리고 갔다, 뭐 이런 거. 또 다윈 역시 대영 제국의 해군의 이런 탐사 업무의 일환으로 다윈을 파견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윈의 학문적인 이런 업적도 결국은 영토 확장이라는 영토 정복이라는 이것과 맞물려 있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모든 무슨 동인도 회사라든지 서인도 회사라든지 이러한 그 이제 당시 식민지 건설에 앞장섰던 회사들이 전부 다 그 안에 과학자들이 전진기지에 배치돼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과학적 탐구하고 이러한 그 영토 정복 사이에는 긴밀한 한 200년 이상은 이런 밀월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나사가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면 누굴 보낼까요? 당연히 과학자를 보내겠죠. 그럼 그들은 가서 과학적 연구만 할까요? 천만에 비밀 업무를 갖고 가죠. 여기는 우리 땅이라는 표지석을 반드시 세우게 됩니다. 이거를 서양의 근본, 유럽의 근본적인 힘으로 본 게 하라리의 통찰입니다. 과학혁명을 통해서 영토 확장, 제국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라리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모르는 바를 정복하려고 하고 이런 제국주의자들은 못 가진 땅, 아직 발견되지 못한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발견과 정복의 뒤엔 뭐가 있나요? 명예와 보상이 뒤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과학혁명이라는 것하고 제국주의라는 것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쭉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아메리카 이름이 붙은 아메리고 베스푸치 1499년에서 1504년 사이에
여러 차례 아메리카 탐험대에 참가했던 이탈리아 선원이었는데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제 이러한 그 대륙이 자기 인도인 줄 알고 발견했지만 실제로는 인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누구였죠? 발트 제밀런가 하는 지도 만드는 사람이 이제 그 실제 발견된 것을 정확히 알고는 마치 그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발견한 것이라고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현재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일개 선원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신대륙 발견하면서 우리 409쪽에 보면 재미난 지도가 하나 나오잖아요. 비어있는 지도. 야, 이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비어있는 낱말이라는 그 인포그래픽을 2014년에 만들었었는데 이걸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고생을 좀 덜 했을 것 같은데 낱말에 이런 사슬이 깨어져 연결이 안 돼가지고 낱말의 사슬이 아직 레이턴트 잠들어 있어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낱말에 이게 비어 있는 낱말들이 웃음의 낱말들이 있는 거죠. 어떤 웃음이 있을까요? 활짝 웃는 웃음도 있고 살짝 웃는 웃음도 있고 작은 웃음. 아무리 우리가 많은 낱말에 웃음의 낱말을 만들어내도 고양이 웃음, 뭐 호랑이 웃음 다 해도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 낱말은 무한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낱말의 지도에다가 혹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 고민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살비아티의 세계 지도에는 비어있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런 땅들이 비어있는 채로 남겨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거기를 탐험해 가고 싶겠죠. 그리고 411쪽부터는 뭐 널리 알려진 얘기라 이제 언급할 가치가 크진 않은데 혹시 모르는 분들은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411쪽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1517년경 스페인이 이제 그 멕시코로 아즈텍 들어가서 이제 아즈텍을 멸망시키는 이런 과정이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즈텍이 멸망 가장 주된 이유는 뭐 일종의 그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즈텍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그 코르테스라는 이 별 볼 일 없는 그 군인 뭐 장교였는데 뭐 대령도 안 됐던가 뭐 그런 장교였는데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봐서 뭐 저놈이 해봤자 우리를 뭐 어떡하겠어 해가지고는 반란군들이 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거야. 얘를 그냥 쳐 죽였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잘해서 아즈텍 문명이 무너졌다기보다는 아즈텍 사람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만히 있다가 막 질병으로 죽고 또 이제 그 부충병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그 총 이런데 몰살당해서 죽고 그랬죠. 그게 1519년쯤 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사건은 피사로입니다. 피사로는 뭐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믿어라 하고 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요. 피사로가 이제 잉카 제국을 무너뜨리는 과정도 한 417쪽부터 쭉 쓰여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20쪽부터는 헨리 롤린즈라는 사람이 이제 쐐기 문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령 문자입니다. 쐐기 문자를 해독하는 과정을 이제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국이 인도에 들어가가지고 모헨조다로라는 하나의 유적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인도인들은 그 모헨조다로가 뭔지도 몰랐는데 영국 군대가 들어가서 거기 이제 군인들이 또 학자들이어가지고 군대가 들어가서
모헨조다로 유적지를 발견해가지고 인도 문명이라는 것을 이제 창안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국주의가 인류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쨌든 뭐 이런 하나의 관점은 가능합니다. 한국 내에도 이런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근대화를 시키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럼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근대화가 안 됐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꾸로도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근대화를 가로막았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 사실이 그쪽이 더 맞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인도 유러피언 어족이라는 말을 창안하게 되는 하나의 언어학의 출발을 이루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1783년쯤 되는 얘기니까 이거 뭐 한참 오래전 얘기네요. 18세기를 지금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뭐 426쪽으로 가면 하라리의 이런 역사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만 잠깐 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제 자본주의로 가겠습니다. 426쪽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장 유럽 제국들은 너무나 큰 규모로 다양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무슨 주장에 대해서든 그에 맞는 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제국들은 세계 곳곳에 죽음과 압제와 불의를 퍼뜨리는 사악하고 기괴한 집단이었을까? 아니면 피지배인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한 공로도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의 양립된 주장이 모두 가능하다는 하라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 세 번째 단락 그 아랫부분 이들에게 간단히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 아마 이건 역사학자의 시각일 수 있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선악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 없다. 왜 죽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왜 악을 저질렀을까? 이유가 있지. 근데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악이 안 되나요? 이유 있는 악은 그건 악이 아니고 이유 없는 악만 악인가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건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에 침략을 해서 가난 또는 가뭄으로 인해서 적어도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내버려뒀으면 안 죽었겠죠. 그럼 이것을 도대체 악이 아니면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금강을 채굴하고 석탄을 채굴하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 알겠지만은 아메리카에 가서 했던 게 뭡니까? 사탕수수였잖아요. 유럽인들은 설탕을 좋아했어요. 설탕을 만들려면 사탕수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사탕수수 재배는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돈은 박하게 줘야 되니까. 요즘처럼 그 대형 이런 배가 있다면은 운송비가 절약돼가지고 충분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값싼 노동력 아니면은 이걸 들여올 수도 없는 거죠.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노예들입니다. 아시겠죠? 노예스타드라는 노예 맞나? 아무튼 무슨 그런 영화도 하나 있어요. 그 배를 노예선을 타고 오다가 그냥 이렇게 우리 닭장처럼 만들어진 데가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건 냄새 나고 그런 상황 속에 노예들을 데리고 오다가
식량이 부족하면 또 어떡합니까? 줄줄이 묶어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려 죽이고 이런 뭐 악랄한 짓을 뭐 하고 1천만 명 이상을 노예로 끌고 와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뭐 노예가 있지만은 이런 것이 악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악이라고 무엇을 그 이유가 다 있지 당연히 이유는 있지만은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냐? 아메리카의 그 정정당당한 시민으로 아니 후손 문제지 그거는. 이러한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역사학자라면은 이렇게 양비론, 양시론 이런 입장을 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유는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지만은 정확히 판명을 해줘야 됩니다. 사악한 것은 사악한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짧게 하라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428쪽으로 가면은 하라리의 입장이 계속 이런 식인데 과거에는 인종차별주의가 있었다. 그래서 뭐 나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오늘날에는 문화주의가 있더라. 이 둘 사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29쪽 첫 번째 달라. 자, 무슬림들이 유럽에 들어오면 두 번째 줄. 그들이 내분을 조장하고 유럽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부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입국을 막아야 된다. 보통 이제 프랑스 국민전선이 내세우는 주장인데요. 야, 무슬림 들어오면 히잡 쓰고 다니고 말이야. 이슬람 문화, 종교 안 버리고 프랑스 정신 다 이런 거 뭐 안 지키고 테러리스트 뭐 이렇게 막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 문화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문화가 그럼 모든 차별의 근거가 돼버리네요. 그 인종하고 뭐가 다른데? 과연 이런 식의 문화주의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본주의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표현할 수 있는지가 양도 꽤 많아요, 그죠? 네. 일단 431쪽 첫 번째 단락 보면은 아주 재미난 표현 하나 있습니다. 중간 부분. 근대 경제사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는 성장이란 말이다. 성장. 재밌습니다. 성장. 저도 이제 동의하는 표현인데요. 오늘날 경제는 성장 제일주의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이를 키워라 이런 뜻이에요. 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되나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니까 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가 되죠? 떡이 되나 뭐가 되나? 우리 뭐를 킬러야 뭐를 파이에 해당되는 적절한 우리말이 없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경제학자들도 자꾸 파이 한 것 같아. 어쨌든 좋습니다. 그 432쪽 보면은 이제 오늘날 중요한 금융의 문제를 아주 재미있게 잘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어떻게 우리가 금융 산업이 성장해 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신용이라고 쓰고 있는 표현인데 신용은 영어로는 크레딧입니다. 근데 크레딧이라는 낱말을 알면은 놀란 놀자야. 이건 신용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크레딧은 빚 내기라는 뜻입니다. 빚을 내는 거. 돈 좀 꺼줘. 빚 내는 거. 그러면 빚을 내면 어떤 사람이 돈을 왜 빌려주나요? 목적은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딧이라는 갚을 능력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저금을 한다는 거죠. 그 은행에서 1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줄 수가 있겠네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빌립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떼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떼일 위험만큼 이자를 더 받는 거죠. 근데 빌려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미래에 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죠. 그 사람에는 믿음이 없으면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미래에 1년, 2년 뒤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다면은 은행은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당연히 빌려줍니다. 이자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크레딧이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은행이 누군가를 그 미래의 이익을 믿는 가운데 그걸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용사회란 말의 핵심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빚을 안 냈나요? 우리 환곡이라는 제도를 아실 겁니다. 당연히 빚을 주는 거죠. 대신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빚을 내주는 이유는 성장을 위한 건 아니에요. 뭐를 위한 겁니까? 구휼, 지금의 가난을 좀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런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구휼을 위한 게 아니고 가난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투자, 돈을 더 벌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436쪽 첫 번째 단락에 오면 신용에 대한 의미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신용은 미래를 비용으로 삼아 현재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39쪽에 오면 이러한 신용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이론이 나옴으로써 전 세계가 자본주의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맨 마지막 1776년 애덤 스미스 국부론이죠. 국가의 부에 관한 이론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 한 장 넘기면 440쪽. 위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민간 기업인의 수익 증대, 개인의 수익이 높아지면 공동체의 부와 변형도 많아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국가의 부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개인의 부. 간단한 얘기죠? 이제까지 국가의 부는 개인의 부와 관계가 없다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리고 441쪽으로 오면요. 그 중간 부분. 파이가 커지면 모두에게 이익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백성들을 빼앗아 오면 됐기 때문에. 또는 우리 백성들이 가난하면은 이웃 나라를 침탈하면 됐습니다. 근데 스미스가 왕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국민을 잘 살게 하면 국가도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부가 곧 국가의 부의 원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우리 파레토 최적이란 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부를 빼앗아 오지 않고도 나의 부를 증진시킬 수가 있다. 블루오션을 개척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뚱뚱하면 그 사람의 친구도 뚱뚱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랐으면 그 사람 친구도 말라진다는 거죠. 유럽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뚱뚱한 거는 내 탓이다. 근데 미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뚱뚱한 거는 네 탓이다.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지금 스미스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부는 결국
공동체의 부와 같다. 개인의 가난은 공동체의 가난으로 이어진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나의 가난이 다른 사람의 가난을 낳는다면은 내가 부유해져야 될 의무가 있네요. 나 때문에 남이 가난해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난에 벗어나야 되고요. 거꾸로 내가 부유해진다면 다른 사람도 부유해지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도덕적인 미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하나의 원리가 이제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꾸게 된 거죠. 자, 442쪽으로 오면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하지만 이제 아담 스미스가 제시했던 가장 중요한 이론은 요겁니다. 마지막 문장. 생산에 따른 이윤. 이윤이라는 건 돈을 벌었다. 돈벌이죠. 돈을 벌었으면은 다시 생산 증대를 위해 재투자되어야지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 스미스가 실수한 부분이죠. 부자들이 봤더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재투자하지 않고는 쌓아도 결국은 시장에 돈이 부족해. 그럼 정부는 돈을 더 찍어야 내야 돼. 인플레이션이죠. 이런 문제가 생겨났던 겁니다. 다음에 자본에 대한 정의도 한번 잠깐 보시죠.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자본이란 생산에 투자되는 돈과 재화와 자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생산에 투자되는 것을 자본이라고 한다. 생산이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생산이고, 이런 시장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시장에 제공할, 공급할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것, 이 전체가 바로 자본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은 하라리가 정확히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 444쪽으로 가면은 두 번째 단락. 자본주의는 경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한 이론이다. 생산에 관한 이론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의 성장이 최고가 되도록 성장을 위해서 경제를 운용하는 주의가 바로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경제 원리,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그죠? 자, 이런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가장 필요했던 것이 돈을 찍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넘어가고, 자 446쪽부터는 이제 콜럼버스 하고 이제 제국주의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448쪽에 그 이사벨라 여왕과 콜럼버스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 금광, 은광을 개발해서 사탕수수, 담배를 재배해서 떼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영토를 빼앗는 것보다도 그 빼앗은 영토에다가 금광, 은광 또는 사탕수수, 담배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상품으로 팔았더니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더라. 성장을 시키더라. 근데 이렇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나중에 프랑스 사례가 그런데요. 돈이 많은 국가일지라도 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449쪽 첫 번째 단락 중간 부분, 그죠? 유럽인들은 잠재적 투자자의 숫자를 늘리고 자신들이 발생시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합작 회사에 의지했다. 합작이라는 뭐냐면은 합자라는 거는 서로 자원들을 이렇게 공동 출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명의 투자자들을 통해 가지고 소액 주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엄청난 이윤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반드시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발전하게 되고 16세기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450쪽 네덜란드가 이제 바로 그
정점이 처음 시작했다는 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네덜란드가 바로 돈을 빌리기만 하면 잘 갚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 신용을 쌓아감으로써 그리고 네덜란드는 왕권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엄격히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럽의 많은 자본가들이 결국 사유재산을 왕이 건드릴 수 없는 이런 네덜란드로 모여들었고, 아울러서 네덜란드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으로 세계를 제패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453쪽 두 번째 달랑 첫 문장. 네덜란드의 법원은 정부와 별개며 시민이나 군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현재도 네덜란드는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허용해주는 나라가 네덜란드인데요. 아주 잘 사는 나라죠. 바로 이게 네덜란드의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54쪽으로 오면은 두 번째 달락 아랫부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1602년부터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금융의 힘을 뒷받침 배경으로 삼아가지고 거대한 선박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군인들을 싣고, 용병들이죠, 싣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많은 재화들을 싣고 다시 와서 팔았던 것이죠. 동인도 회사에는 그 상선이었지만은 거기 대포도 있고 용병들도 있고, 또 도착을 하면 요새도 건설하고 마치 국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했어요. 그 동인도 회사지만은 실제로는 국가를 등에 업은 그런 일종의 이제 군대와 이제 상인들이 함께 이제 펼쳤던 그러한 독특한 이제 뭐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인도 회사가 인도네시아를 식민 통치했습니다. 네덜란드가 통치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가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1800년쯤 되면은 동인도 회사가 물러나고 네덜란드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한 150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456쪽 17세기가 끝나면서 두 번째 달락, 네덜란드는 유혹을 잃었다. 이게 재미난 표현인데, 여기 457쪽에 이제 그 뉴욕의 한 맨하튼이 보이죠, 그죠? 맨하튼. 이 부분을 두고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여기에 각축전을 벌였던 곳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었거든요, 여기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는데, 네덜란드가 이제 여기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이름을 만들고 이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인들이 결국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1664년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뉴욕으로 바꾼 것이죠. 근데 이 뉴욕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프랑스가 또 침략을 해서 들어와요. 그 미시시피강 하류 부분에 이제 프랑스의 뭐 한 회사였던가, 존 로라는 사람이 거기다 이제 큰 이제 땅을 하나 사가지고는 부풀리게 됩니다. 갑자기 그 458쪽에 보면은 미시시피사의 주식값이 1만 리브르까지 막 급등했다가 하루아침에 1천 리브르로 떨어져. 그 떨어지자 이제 프랑스 정부가 돈을 찍어가지고 이 주식을 막 사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들여도 실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 정부가 망해요. 프랑스가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 금융업체인 동인도 회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국은 승승장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 세계, 특히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영국이 처음으로 이제 식민 통치를 통한 부의 획득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461쪽.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영국은 홍콩을 차지하게 됩니다. 홍콩을 차지하면서 홍콩을 이제 마약 거래 기지로 이제 활용하게 되죠. 여기 통계해 보니까 중국인 4천만 명이 아편 중독자였다고 그럽니다. 야,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짓이죠, 그죠? 그 동인도 회사라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아편을 강제로 팔고 또 중국 정부를 상대로 마약 거래를 금지하는 이런 포고령을 철회하게 만들고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그리고 아편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평화조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정말 극악한 일을 하고도 이걸 우리가 지금 선악을 가릴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 하라리의 주장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463쪽에 오면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그리스의 경우인데요. 그리스는 이제 오토만 제국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니코스 카잔자키스에 보면은 그 그리스 독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잘 그려져 있죠. 그리스인들은 이런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무릎을 꿇지는 않았어요. 철저하게 독립 정신을 유지했는데 실제로 뭐 독립하기는 어려워서 런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런던에 뭘 이제 지원을 받았냐면 런던이 그리스 반군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야, 우리가 너희한테 그 채권을 좀 발행해 줄게. 나중에 독립하면 갚어. 그러자 반군이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이 회사가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 터키인들이 더 전쟁에 승리할 것 같으니까 463쪽 영국이 함대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리스 반군의 승리를 돕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스가 자유를 얻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가 앉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이렇게 국익보다도 한 기업의 이윤이 앞서는 게 자유무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64쪽으로 가보죠. 자유시장에 대한 집단적 숭배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열렬한 자본주의자는 자본이 정치에 자유로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지만 거꾸로 정치가 자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작은 정부론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치안 유지 정도 하면 된다. 나머지 모든 것은 시장에 맡겨라. 그러니까 기업가가 마음대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정치를 경제로부터 분리시키고 정치 경제를 분리하는 거죠. 마르크스가 얼마나 조롱했는지 아시죠, 그죠? 정치 경제가 분리된다고 불가능하죠. 그리고 세금을 줄여라.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힘을 극대화하라는 것이 자유시장의 일종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결국 기업가들이 사악해집니다. 거짓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기업가들은 정치인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기업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다 바꾸도록 만들죠. 자, 466쪽으로 오면 마지막 단락. 탐욕스러운 사장들
탐욕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 자유시장의 원리는 적절히 규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탐욕의 시장이 되더라. 그 예로 자 467쪽에 오면은 이제 설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참 잘 쓴 거야. 적절한 사례를 가지고 온 거죠. 설탕.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유럽인은 아메리카를 정복한 뒤 금광, 은광을 개발하고 사탕수수, 담배, 면화 농장을 건설했는데 이 광산과 농장이 미국 생산의 이제 주축이 된 거죠.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걸 크게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남부는 다 이쪽 목화 이런 거. 이 설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이 필요했고 유럽인들은 이런 단 것을 점점 더 좋아하게 돼서 케이크, 쿠키, 초콜릿, 캔디, 코코아, 커피, 홍차 이런데 설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 단락 보면 영국인들이 17세기 초에는 설탕을 거의 제로 소비량이 제로죠, 그죠? 그런데 19세기 초가 되자 8kg. 자, 중간 부분 결국은 노예를 들여오게 됐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약 1천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가 수입이 되었다. 아시죠? 노동 환경이 어땠는지 등등. 자, 468쪽. 이런 엄청난 인권 침해와 그리고 이제 부당한 이제 성장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한 뒤에 하라리가 쓴 표현 한번 보시죠. 세 번째 단락. 이것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옥의 티다. 이걸 읽고 지금까지 요 과학혁명 부분에서 상당히 하라리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에이 자식이 뭐야 도대체. 이런 것들은 정말 철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견광부회입니다. 이런 걸 옥의 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옥의 티라는 건 잘하는데 뭘 조금 못한 걸 얘기하는 거지. 이제 자 우리 471쪽으로 한번 오고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탐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는 좀 거대한 전환을 겪게 됩니다. 우선 복지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됐고요. 복지, 공산주의 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아하, 이 복지라는 것이 결국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또 자본의 통제라는 것도 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라는 것이 결국 두 가지의 근본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보고 있는. 첫 번째는 자본주의는 오직 자본주의자만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정치가들이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정치와 자본의 분리를 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본주의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파이를 키우도록 좀 더 개인에게는 고통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런 거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자본주의가 사악해지는 이유라고 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중요하지만은 현재에 바탕을 두지 않은 내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당장 올바름을 추구해야 된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한다면은 자본주의자라는 특정 집단은 사라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정치 전체가 자본에 대한 올바른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과학혁명을 얘기한 것인지 자본주의를 얘기한 것인지 제국주의를 얘기한 것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하라리의 글이 전체가 다 이런 식인데요. 과학혁명을 얘기할 때 과학혁명만 얘기하지 않고
제국주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의 융합적인 태도로서 글을 전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독자에게는 좀 못마땅하겠죠. 과학혁명 자체만 좀 알고 싶은 이제 읽음이에게는 야,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럴 수도 있는데, 하라리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과학혁명이라는 것이 이런 제국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리고 아울러 자본주의 성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또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제국의 성장이 어떻게 과학의 성장을 도왔는지, 또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과학혁명에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호관계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리의 전략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의 시각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역사에 대한 관점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역사가 인류를 위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겠는가? 그리고 인류라는 개념 자체도 이게 허구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럽인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국인을 말하는 건가요? 또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인류라는 것은 상상의 공동체와 같은 것이어서 허구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마다 저마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세계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오늘 얘기한 것도 제국주의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악을 우리가 단죄해야 됩니다. 악으로 선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선과 공적, 공과 과를 섞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단정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학자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태도다. 그럼 모든 게 다 변명, 익스큐즈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분명한 판단의 기준들은 다 서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도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죠. 뭐 유럽 나토가 그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습한다. 누가 죽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죽죠. 물론 해결책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알고 하지만 그것이 악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악은 악인 것이고, 그랬을 때 하라리의 입장은 상당히 위험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 책 읽기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카톡으로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이 책을 안 읽는다면 오늘 책덜이 한 것이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읽게 된다면은 다음 주에 책덜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 중에는 좀 쉬고.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어요? 저만큼 감명을 받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하라리의 장점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중요한 문제에만 고착하지 않고 넘나들면서 서로 다른 주제들을 한데 아우르는 이런 융합적 태도를 잘 보여주었고, 또 군데군데 아주 탁견들이 돋보여가지고 오늘 아침 아주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꼼꼼히 읽어보신 분은 군데군데 아주 훌륭한 문장들도 발견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통찰력도 많이 얻었을 겁니다. 조용한 거 보니까 질문이 없으신가 보네요. 민정씨 질문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책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